몇 년 전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72살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손은 수십 년간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봐온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조용했고 하루는 길었으며 그 길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지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던 질문 앞에 선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이런 해를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으며 아픈 날에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필요한 것, 집안이 돌아가야 하는 방식,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아내였고 헌신적인 어머니였으며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할을 다 내려놓고 나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몰랐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지만 남성도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타인의 기대를 위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 그 낯섦은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 자신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라고, 헌신이 곧 덕목이라고,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지우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도 자신도 모두 잃게 됩니다. 껍데기만 남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혹시 그 여성처럼 느끼고 계신다면 할 일이 없어진 것 같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잠깐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창한 것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단 3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다시 찾기 위한 3가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70이든 80이든 자신에게 돌아오는데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눈빛은 한결같이 무언가를 꾹 눌러 참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입은 괜찮다고 했지만 몸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50대에 갑자기 찾아온 원인 모를 피로, 아무 이유 없이 터지는 눈물, 사소한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감정, 그것들은 모두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몸 밖으로 새어 나오는 신호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장부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장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은 것, 내가 양보한 것, 내가 원했지만 말하지 못한 것, 내가 아팠지만 아프다고 하지 못한 것. 처음에는 작은 글씨로 아주 조심스럽게 적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 그 장부는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그 장부를 터뜨립니다. 저는 한 남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어느 날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그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에게는 수십 년치 상처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 이전에 쌓인 수십 년이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관계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어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장부를 가장 열심히 써온 사람이 바로 가장 열심히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헌신했던 사람일수록 장부는 두껍습니다. 희생했던 사람일수록 상처는 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았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버텼으며 가족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마음이 반드시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공허함, 억울함,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사람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솔직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는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야 할 당신 자신입니다. 첫 번째 원칙,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평생 붙들었던 질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저는 젊은 시절 이 말을 책에서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모르겠느냐고. 그런데 100년을 넘게 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을, 특히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질문이라는 것을,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음식이라면 무엇을,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계절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잠시 멈추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사소하다고 여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이 사소한 것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나이가 들수록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68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한 뒤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매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꽃집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화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 뒤 그녀의 집 베란다는 수십 가지 식물로 가득 찼고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7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늦게 알았지만 알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채워온 삶은 분명 숭고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각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보다 가족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어디를 가고 싶은지보다 아이들이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먼저 챙깁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지나면 자신의 욕구를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근육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퇴화하듯 자기 자신을 향한 감각도 쓰지 않으면 희미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산책이어도 좋고 오래전에 읽다만 책이어도 좋으며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행위 자체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일원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오롯이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90이 넘어서야 제가 새벽 공기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답이 늦게 오는 것은 당신이 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을 너무 오랫동안 미뤄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두 번째 원칙, 하루 30분 나만을 위한 시간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존경했던 한 스승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서가 빈 그릇만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나서야 그 말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린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됩니다. 사랑도 온기도 위로도 텅 빈 우물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가족이 있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특히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더욱 그런 시선 속에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데 혼자 쓰면 안 된다. 남편이 있는데 혼자 나가면 안 된다. 집안일이 있는데 나만의 시간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내면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려 왔는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때 승무원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옆 사람을 돕기 전에 자신부터 먼저 착용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살아야 옆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돌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 분은 40년 가까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남편과 자녀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단 하루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0 중반에 극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도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에게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았으니 결국 더 이상 줄 것이 남지 않아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작에 나 자신을 조금만 챙겼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거창한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족이 잠든 이른 아침 혼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아무도 찾지 않는 오후의 짧은 산책,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 30분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던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 감각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조금만 견뎌내십시오. 그 30분 동안 당신의 몸과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숨을 고릅니다. 수십 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 처음으로 걸음을 늦추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 그 친구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가족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채운 사람만이 진심으로 타인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꽉 찬 그릇에서 넘쳐 흐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세 번째 원칙,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순간 당신은 존재합니다. 저는 50대에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기란 감상적인 사람들이나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일기냐고
속으로 조금 우습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 줄을 쓰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느꼈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무엇이 기뻤는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생각은 많이 했지만 나 자신의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비로소 실체를 갖게 됩니다. 마음속에 가득했던 감정도 언어로 꺼내지 않는 한 안개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반대로 말로 꺼낸 감정은 설령 그것이 슬픔이나 외로움이라 해도 윤곽이 생기고 무게가 생기며 내가 마주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주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던 시절 나이 든 여성 수강생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철학 강좌에 등록하셨는데 처음 몇 주 동안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받아 적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가 끝난 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살면서 제 이야기를 남에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처음에는 더듬더듬 하셨지만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우시고 나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속이 후련해요. 이런 느낌이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존재한다는 느낌입니다. 평생 남의 이야기를 들어온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오랜 시간 동안 쓰이지 않아 녹슬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허락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 감정을 말하면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고 내 이야기를 하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입을 닫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닫힌 입 안에 수십 년치의 이야기들이 고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썩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살아서 당신이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기여도 좋습니다. 잘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법이 틀려도 되고 맞춤법이 엉망이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이 마음에 걸렸는지, 어떤 순간에 잠깐 행복했는지 단 두세 줄이라도 적어보십시오. 혹은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여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오랜 친구에게, 혹은 아무도 없다면 거울 앞에 앉아 자신에게라도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하다 보면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소리입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내면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마치 유리 뒤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멀어집니다. 그 거리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말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표현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딱 한 줄만 써보십시오. 그 한 줄이 당신을 다시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서가, 나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지금도 모르겠구나. 그 말씀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헌신적이셨고 강인하셨으며 단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헌신의 끝에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어머니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나보다 남을 앞세우는 것이 덕이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 가르침 속에서 자랐고 한동안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삶의 끝자락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 가르침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기 파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나를 찾는 것이 가족을 덜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그것이 두려움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챙기면 가족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볼까봐,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말을 들을까봐, 내가 나의 감정을 표현하면 가족의 짐이 될까봐, 그 두려움이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족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텅 빈 눈빛으로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를 보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모든 것을 맞춰주는 배우자 곁에서 남편이 진정한 연결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정원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사람의 내면은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먼저 그 땅이 건강해야 합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고 때로는 잡초를 뽑아주어야 합니다. 그 정성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며 그 향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정원을 완전히 방치한 채 남의 정원만 돌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정원은 잠시 아름다울 수 있지만 자신의 정원은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면 먼저 자신의 정원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깊은 의미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찾겠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너무 늦게 처리된 것 같은 부끄러움, 혹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 저는 그 죄책감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죄책감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책감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책감을 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사람이라는 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가슴에 달고 이제 자신에게로 걸어가십시오. 나를 찾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찾는 것은 더 온전한 사람으로 가족 곁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타인도 더 깊이 이해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도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도 더 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찾는 여정은 결국 더 나은 관계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부터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수십 년간 타인에게 다정했던 것처럼 이제 그 다정함을 자신에게도 허락하십시오. 저는 지금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단순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삶의 끝에서 바라보면 놀랍도록 선명하게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토록 복잡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결국 몇 가지 단순한 진실로 귀결됩니다. 그 진실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아무리 숭고한 이유가 있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 해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운 채로 사는 삶은 결국 온전할 수 없다는 것.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것, 하루 30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 3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혁명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단순한 3가지가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작은 것이 쌓이면 큰 것이 됩니다. 매일 한 줄의 일기가 1년이 지나면 한 권의 책이 되듯 매일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다정함이 쌓이면 결국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70이 넘었는데, 80을 바라보는데 지금 시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단호하게 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낀 것은 90이 넘어서였습니다. 제가 글 쓰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게 된 것은 70이 훨씬 지나서였습니다. 새벽 공기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낀 것도, 혼자 걷는 산책이 이토록 충만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도 모두 인생의 후반부였습니다. 삶은 나이에 따라 의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어집니다. 다만 그 깊이를 느끼려면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인정받은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혼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던 순간, 오래된 책의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박혀 한동안 멍하니 있던 순간, 오랜 친구와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웃던 순간, 그 순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온전히 저 자신이었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그저 존재 자체로 충분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가족보다 조금 먼저 일어나 혼자만의 고요함을 누리는 그 30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일기장을 펼쳐 단 한 줄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는 그 순간 안에 있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을 다시 완성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오래 참았고 충분히 오래 주었으며 충분히 오래 자신을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죄책감 없이 망설임 없이 오늘부터 자신에게로 걸어가십시오. 그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이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제 당신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진짜 당신의 삶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하고 성실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105해를 살며 배운 가장 소중한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그 수고를 건네십시오.